36회 오전 짝수 문제 보실게요. 1번 수정 확대 가족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1. 조부모와 손자녀로 구성되어 있다. 2. 결혼한 자녀와 부모가 함께 거주한다. 3. 노인과 친인척 간의 교류가 활발하다. 4. 부모 중 한 명과 미성년 자녀가 함께 산다. 5. 성인 자녀가 근거리에 살면서 노부모를 보살핀다. 정답은 5번이죠, 5번. 성인 자녀가 근거리에 살면서 노부모를 보살핀다. 요거는 수정확대 가족이고, 빈둥지 증후군 있죠, 또 하나가. 수정확대 가족이랑 빈둥지 증후군, 이 두 개가 번갈아 가면서 나와요. 빈둥지 증후군은 둥지가 빈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자녀가 떠나고 노부부만 남아있는. 부모만 남아있는 그런 가족의 형태에 그때 나타나는 우울감 이런 거가 빈둥지 증후군이에요. 2번 노년기의 심리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외향성이 나타난다. 2. 의존성이 증가한다. 3. 의사결정이 빠르다. 4.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이 사라진다. 5. 일을 처리할 때 새로운 방식을 선호한다. 몇 번일까요? 예, 2번에 의존성이 증가한다. 외향성은 감소예요. 외향성 감소랑 같은 말이 내향성 증가. 내향성 증가. 내향성이 증가하면 외향성은 감소가는 거죠. 같은 말이에요. 의사결정이 느리고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이 심해요. 그래서 물건을 잘 못 버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죠. 네, 일을 처리할 때는 새로운 걸 선호하지 않아요. 왜냐면 자꾸 잊어버리고 네, 그래서 새로운 방식을 선호하지 않고 3번에 노인 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자는 1. 백내장 수술한 65세 남자 2. 관절염으로 수술을 한 70세 여자 3. 골절로 병원에 입원 중인 60세 남자 4. 혼자서 일상생활이 가능한 75세 여자 5. 뇌경색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남자 5번이죠. 여기 노인 장기요양 급여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사람, 노인성 질환을 가진 사람을 이 장기요양 급여 대상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65세 이상의 노인이든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이든 다 일상생활이 어려워야 돼요. 일상생활이 되면 65세 이상도 안 되고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 대상자도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급여 대상자를 물어보면 일단 일상생활이 되냐 안 되냐 이거를 먼저 살펴야 돼요. 그래서 1번 보시면 수술을 했지만 일상생활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나이는 65세가 됐지만 안 된다라는 거. 65세 이상의 노인은 질병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질병이랑 상관이 없어요. 또 2번에 관절염으로 수술한 70세 여자 그랬죠. 수술은 했지만 일상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안 되는 거고 또 병원에 입원을 돼 있다라고 하면 아예 볼 것도 없어요. 이거는 병원에서 퇴원한 다음에 신청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4번은 혼자서 일상생활이 가능해요. 그럼 뭐 볼 것도 없는 거죠. 근데 5번은 일상생활이 어려워요. 그런데 나이를 보니까 50세예요. 50세는 65세 노인이 아니기 때문에 65세 미만이잖아요. 50세는. 그래서 노인성 질환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질병을 보니까 뇌경색이에요. 뇌경색은 노인성 질환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남자는 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자가 된다라는 거죠. 4번 노인 장기요양 인정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요양 인정을 신청한다. 2. 신청자가 동의하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3. 장기요양 인정 방문조사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실시한다. 4.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문조사원이
장기요양 등급을 1차로 판정한다. 5. 보건복지부는 1차 장기요양 등급 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최종 판정한다. 몇 번이에요? 2번이죠. 2번. 지방단체에 장기요양 인정을 신청하는 게 아니라 공단에 신청을 하잖아요.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작성해서 공단에 제출을 해야 돼요. 지방자치단체랑은 상관이 없고요. 신청자가 동일하면 사회복지 공무원이 대신 신청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공단에 노인장기요양 인정 절차를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가족, 이해관계인, 또 친인척, 이 사람들이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본인이 공단에 신청을 하든지 가족이 신청을 하든지 공단에 신청을 해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공단에 직접 신청하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한테 대신 좀 신청을 해달라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하고 가족만 돼요. 이 이해관계인하고 친인척은 직접 신청을 해줄 수는 있지만 이 공무원한테 대신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본인 아니면 가족만 된다라는 거죠. 장기요양 인정 방문 조사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게 아니라 공단 직원이에요. 그래서 공단에서 실시한다 이러면 맞는 거예요. 그럼 공단 직원인데 공단 직원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공단 직원이 소정의 교육을 받고 요 방문조사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문조사는 등급판정위원회가 아니라 공단에서 실시한다 이러면 맞겠죠. 4번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문조사원이 장기요양 등급을 1차로 판정한다 그랬죠. 1차 판정은 장기요양 요 방문조사원이 하는 게 아니라 공단에서 하는 거예요. 이 방문조사원은 그야말로 조사원이에요. 조사만 해가지고 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상자가 집에 있든 요양원에 있든 방문조사원이 방문을 해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가요. 이 어르신의 상태에 대한 거를 뭐 할 수 있다 없다 해가지고 체크를 해가지고 가요. 이 체크한 거를 들고 공단에 들어가서 공단 컴퓨터에다 입력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컴퓨터에서 여기는 내가 체크를 했어도 점수가 자동으로 계산이 안 되죠. 그런데 공단 컴퓨터에다 넣으면 점수가 나오겠죠. 여기가 이게 1차 판정이에요. 1차 판정이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같은 말로는 조사 결과서라고 해요. 조사 결과서. 조사를 해가지고 온 결과서이다. 1차 판정이다라고도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 컴퓨터는 누구 컴퓨터예요? 이 컴퓨터는 누구네 컴퓨터예요? 공단 컴퓨터죠. 그래서 1차로 판정하는 거는 공단에서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1차 장기요양 등급 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최종 판정을 하는 데는 어디예요? 보건복지부가 아니고 등급위원회요? 등급위원회는 위원회지만 무슨 위원회? 판정위원회.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판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종 판정을 한다라고 나오면 요거는 등급판정위원회고 등급을 판정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공단의 업무예요. 공단의 업무는 이러고 시험 문제가 나와요. 공단의 업무는 그러면 답이 등급 판정이에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어디에다가 등급을 판정하다라고 신청서를 작성했어요? 공단에다 냈잖아요. 그래서 공단의 업무는 등급 판정이에요. 그런데 여기 최종자가 들어가서 판정이 나오면 그거는 등급 판정위원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5번
노인요양시설에서 대상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후 비용을 청구하는 곳은 1. 보건복지부, 2. 지방자치단체, 3. 근로복지공단, 4. 국민건강보험공단, 5.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다면 어디에다 청구를 해요? 그죠?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 신청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장기요양 급여는 시설급여가 있고 재가급여가 있다고 했어요. 시설급여는 본인부담금 20%, 재가는 15%죠. 그리고 국가에서 똑같이 20%씩 부담을 해줘요. 나머지 100% 중에서 나머지 60%는 공단, 재가는 65%를 공단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인 부담금은 본인한테 받아요. 본인 부담금은. 요거는 국가고, 여기는 공단이죠. 그러면 본인한테 20%를 시설이다 치면 본인에게 20%를 받고 매월 초에 공단에다 이 국가 거 20%하고 공단 거 60%에서 80%를 공단에다 청구를 하는 거예요. 보호자한테 요거를 받았으니 나머지 80%에 대한 거를 달라라고 청구를 하는 거예요. 어디에다 청구를 해요? 공단에다 청구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공단은 심사를 해서 누구한테 줘요? 누구한테 줘요? 요양시설에서 청구를 했으니까 청구한 데다 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에다 보험을 들었는데 어디를 다쳐가지고 보험료를 받으려고 그래요. 그럼 어디에다 청구해요? 보험회사에다 청구하잖아요. 그게 공단이에요. 그러면 누구한테 줘요? 나한테 줄 거 아니에요. 그게 시설이에요. 청구하면 지급을 하는 거다. 그럼 청구는 요양시설에서 공단에다 청구를 하면 공단은 심사를 한 후에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심사에서 별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공단에서는 요양시설로 지급을 하는 거죠. 지급. 공단에다 청구를 하면 공단에서는 시설로 지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와요. 누가 청구하고 어디에다 지급을 하냐.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알고 계셔야 돼요. 6번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 가족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대상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응급 상황 시 우선순위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다. 4. 대상자의 개인적 욕구보다 기관의 지침을 중시한다. 5. 대상자의 상태가 달라지면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조정한다. 몇 번이에요? 네, 2번이죠, 2번. 1번은 대상자 가족 중심이 아니라 대상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돼요. 2번은 대상자가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겠죠. 그죠? 3번은 뭐가 틀렸어요? 응급 상황 시 우선순위에 따라서 의료 행위가 아니라 이게 응급 처치를 한다. 이러면 맞는 답으로 바뀌겠죠. 응급처치를 한다 해서 맞는 걸로 나온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의료행위는 의료인이 하기 때문에 의료행위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4번에 대상자의 개인적 욕구보다 기관의 지침을 중시한다. 기관보다는 개인의 욕구가 더 중요한 거예요. 5번에 대상자의 상태가 달라지면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조정하는 게 아니라 상태에 대한 거를 보고를 해요. 누구한테 보고해요? 시설장, 기관장한테 보고를 해요. 이거 보고하는 게 뭐예요? 요양보호사 역할 중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정보 전달자의 역할이다. 정보 전달자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상태가 달라진 건 뭐예요? 내가 관찰을 한 거죠. 관찰. 상태를 살피는 거는 관찰자의 역할이에요. 요양보호사 역할 중에서. 7번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1. 말법, 2. 편지 대필, 3. 구강관리 돕기, 4. 청소 및 주변 정돈, 5. 관공서 방문 시 동행.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예요. 개인활동은 5번이죠.
집 밖으로 나가는 거다. 산책, 병원, 관공서, 뭘 사러 뭐 슈퍼를 간다든지 아니면 장을 보러 나간다든지 어쨌든 집에서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거는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예요. 말벗은 정서 지원 서비스. 현지 대필도 정서 지원 서비스. 구강관리는 신체죠.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4번의 청소 및 주변 정도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예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8번 다음에서 시설 대상자가 침해받은 권리는 대상자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함, 사전 동의 없이 대상자의 사진을 촬영함, 1.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2.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3.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4.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5. 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권리. 몇 번이에요? 네, 4번에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이죠.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면 내가 비밀 얘기할 수 없죠. 그렇죠? 또 내 동의도 없이 방문을 벌컥벌컥 열어가지고 사진을 찍어요. 그럼 뭐예요, 이거는? 또 사생활 침해죠. 그죠? 네. 이것도 요 8번 문제도 아주 잘 나오는 문제예요. 9번 인지기능을 상실한 노인을 고의적으로 가출하게 하는 학대 유형은 1. 유기, 2. 자기방임, 3. 정서적 학대, 4. 신체적 학대, 5. 경제적 학대. 몇 번이에요? 1번 유기예요. 유기는 버리는 거. 대상자가 인지기능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문을 안 잠가 놓으면 열고 나가서 집을 잊어버린다. 그런데 문을 열어놨어요. 그럼 나가겠죠. 그럼 고의적으로 가출해가지고 잃어버려요. 이거는 내다 버리는 거랑 똑같은 유기에 해당이 돼요. 또 유기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원을 시켜놔요. 그리고는 면회도 안 가고 돈도 안 내고 이것도 유기예요. 또 자기 방임은 자기 스스로 학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별한 노인이 본인도 따라 죽겠다고 밥도 안 먹고 약도 안 먹고 이런 것. 그렇게 해서 본인 스스로를 학대하는 것을 자기방임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정서적인 학대는 말로 하는 학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말로. 그리고 신체적인 학대는 때리거나 꼬집거나 이런 거. 5번은 경제적인 학대는 돈이나 부동산 이런 금전적인 거랑 관련이 있는 거. 이걸 경제적인 학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번 다음에 해당하는 성희롱 유형은 음란한 사진을 전송함, 고의적으로 엉덩이를 노출함, 1. 육체적 성희롱, 2. 언어적 성희롱, 3. 시각적 성희롱, 4. 심리적 성희롱, 5. 사회적 성희롱. 이거는 보는 거죠. 그죠? 이거는 시각적인 성희롱에 해당이 되겠죠. 음란한 사진을 전송을 했어요. 그 문자가 와가지고 무슨 문자인가요? 딱 봤더니 음란한 사진이 왔어요. 내가 봤잖아요. 시각적인 성희롱. 내가 보기 싫은데 고의적으로 엉덩이를 노출해서 나로 하여금 보게 만든 거. 이것도 다 시각적인 성희롱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11번 요양보호사 채용 과정에서 기관장이 다음과 같이 말했을 때 요양보호사가 침해받은 권리는 지원서를 보니 나이가 많아 어르신을 돌보는 업무가 힘들 것 같네요. 1. 자유권, 2. 참정권, 3. 평등권, 4. 신체적 안전보장권리, 5. 휴식 및 여가 보장권리. 이거는 뭐에 대해서 침해가 받았어요? 네, 평등권이죠. 평등하지 않게. 그러면 지원서를 보고 나이가 많아서 돌보는 업무가 힘들 것 같으면 부르지나 말죠. 그쵸? 기껏 불러놓고 나이가 많네 뭐 이런 거 얘기하면 평등권을 침해받는다라는 거죠. 12번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 원칙은 1. 개인의 선호를 인정한다. 2. 대상자와 수직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3. 학대 발견 시 가족에게 알리지 않는다. 4. 업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를 종결한다. 5. 종교에 상관없이 시설 내 종교 행사에 참석시킨다. 1번이죠. 개인의 선호를 인정한다. 대상자하고의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그쵸.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대등한 관계예요. 수직적인 관계 아니다 그러면 수평적이요 이렇게 하는데 상호 대등한 관계예요. 13번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하는 행동 규범으로 옳은 것은 1. 장기 요양 기간을 알선한다. 이 자신의 활동이 모든 요양보호사를 대표한다고 생각한다. 3. 대상자로 인한 업무 고청을 보호자에게 토로한다. 4. 요양보호사의 개인적 용무는 서비스 제공 중에 처리한다. 5. 대상자의 건강 상태가 악화될 경우 요양보호사가 스스로 해결한다. 몇 번이에요? 네, 2번에 자신의 활동이 모든 요양보호사를 대표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유인 알선하지 말라고 그랬고 대상자로 인한 업무 고충을 왜 보호자한테 토로할까요? 기관장한테 상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개인적인 용무는 서비스 제공 중이 아니라 제공 후에 처리해야 되고요. 대상자의 건강 상태가 악화된다. 악화된 거 관찰을 한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보고를 해야죠. 보고. 정보를 전달을 해야지 요양보호사가 스스로 해결하면 안 된다는 거죠. 14번 재가 대상자와 신뢰감을 형성하기 위한 방법은 1. 반발로 친근하게 대상자를 대한다. 2. 시선을 맞추며 대상자와 대화를 한다. 3. 대상자 부재 중에도 서비스를 시작한다. 4. 과도한 신체 접촉으로 친밀감을 표현한다. 5. 계획된 시간보다 연장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몇 번이에요? 네, 2번에 시선을 맞추며 대상자와 대화를 한다 했죠. 반말하면 안 돼요. 대상자가 없을 때는 서비스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네. 15번 다음 상황에서 직업윤리를 준수한 요양보호사의 태도는 서비스 제공 중 전화통화 내용을 우연히 듣게 된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사업 부도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대상자를 공감하며 위로한다. 2. 다른 대상자에게 이야기한다. 3.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전달한다. 4. 대상자에게 부도 사유를 묻는다. 5. 비밀로 유지하고 내색하지 않는다. 네, 5번이죠. 내색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거를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신뢰감도 떨어지고, 그렇죠? 그거를 또 대상자한테 물어보면 대상자가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우연히 들었는데 아는 체 하면 안 되겠죠. 16번 요양보호사에게 나타날 수 있는 수근간 증후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밤에 통증이 완화된다. 2. 손목을 굴곡시키면 통증이 감소된다. 3. 손목에서 팔꿈치까지 강직이 나타난다. 4. 손을 털면 저림과 통증이 완화될 수 있다. 5. 새끼손가락과 연결된 손바닥 감각이 둔해진다. 4번에 손을 털면 저림과 통증이 완화될 수 있어요. 수근간 증후군은 손목의 정중신경에 문제가 있어서 엄지손가락 반, 두 번째 손가락, 세 번째 손가락, 네 번째 손가락 반에 그쪽에 감각 이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물건을 잡으려면 떨어뜨리고 그리고 밤의 통증이 완화가 아니라 밤의 통증이 더 심해져요. 그러면 이때 통증이 심해졌을 때 손을 털면 저림과 통증이 일시적으로 완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통증이 좀 이렇게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4번에 손을 털면 저림과 통증이 완화될 수 있다. 이게 답이죠. 17번 감염 발생 가능성이 높은 요양보호사의 행위는 1. 손톱을 둥글고 짧게 자른다. 2.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다. 3. 목욕 후 피부에 보습제를 바른다. 4. 비닐장갑을 끼고 흡인병을 비운다. 5. 손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한다. 몇 번이에요? 감염 발생 가능성이 높은 거는 맨손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하는 거가 되겠죠. 나머지는 손톱 둥글고 짧게 자르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받고 목욕 후 피부에 보습제를 바르면 뭐 갈라지거나 뭐 이런 현상이 없어지겠죠. 비닐장갑을 끼고 흡인병을 비웠으니까 분비물, 배설물 만질 때는 비닐장갑 끼라 그랬죠. 근데 비닐장갑을 꼈다 하더라도 이런 행위가 다 끝나면
장갑을 벗고 물과 비누로 씻는다가 답이 되겠죠. 18번 시설 대상자가 아침에 속이 쓰리다고 말할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옳은 것은 1. 지금 당장 병원에 가야 해요. 2. 위장약을 먹어야 할 것 같네요. 3. 괜찮아요. 저는 아침마다 그래요. 4. 제가 현재 상태를 간호사에게 전할게요. 5. 위가 쉬어야 하니까 아침 식사를 거르세요. 몇 번이에요? 4번 이제 전달하는 거. 전달. 현재 상태를 간호사에게 전할게요. 그죠? 19번 노화로 간 기능이 변화되어 나타날 수 있는 결과는 1. 당내성 증가, 2. 타액 분비 증가, 3. 칼슘 흡수 증가, 4. 위산 분비 저하, 5. 약물 대사 능력 저하. 5번이죠. 간 기능 신장 이게 나오면 약물에 대해서 나와야 돼. 약물 대사 능력이 저하가 된다. 20번 항결핵제 복용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주 동안 복용한다. 2. 증상이 없으면 복용량을 줄인다. 3. 약물 복용이 끝날 때까지 격리한다. 4.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를 하면서 복용한다. 5. 항결핵제 중 한 가지 약물을 복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몇 번이에요? 4번이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를 하면서 또 같이 해야 되는 거가 객당 검사를 같이 해야 돼요. 항결핵제는 2주 동안 복용을 하는 게 아니라 2주간 복용을 하게 되면 전염력이 없어져요. 격리해서 해제가 되는 게 2주예요. 복용하는 거는 6개월에서 1년 이상 복용을 하고요. 증상이 없어도 복용량을 줄이거나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의사가 줄여주는 대로 드셔야 되는 거지. 그냥 내가 판단해서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3번에 약물 복용이 끝날 때까지 격리가 아니라 2주간 약을 복용을 하게 되면 격리해서 해제가 된다 그랬죠. 그리고 항결핵제 중에 여러 가지 약물을 복용을 해요. 그래서 간이 손상을 입을까봐 간 기능 검사를 해야 되는 거죠. 21번 노화에 따른 근골격계 변화는 1. 인대의 탄력성 감소, 2. 허리의 피하지방 감소, 3. 뼈의 질량 증가, 4. 다리의 지방 증가, 5. 근육의 긴장도 증가. 몇 번이에요? 1번에 인대의 탄력성이 감소인 거죠. 허리의 피하지방은 증가해요. 엉덩이의 피하지방도 증가. 그래서 좋아지는 거 하나도 없다 라고 보시면 되죠. 22번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을 때 의심할 수 있는 질환은 수포가 피부 감각 신경 말단을 따라 띠 모양으로 나타나 타는 듯한 느낌의 통증이 동반됨. 1. 건선, 2. 자반증, 3. 대상포진, 4. 피부건조증, 5. 말초신경병. 대상포진이죠. 대상포진은 타는 듯한 느낌의 통증이 동반이 돼요. 이거를 뭐라 그런다? 자결감이라고 해요. 23번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에 해당하는 것은 1. 소변 줄기가 굵어진다. 2. 배뇨 횟수가 감소한다. 3. 배뇨 후 잔뇨감이 없다. 4. 힘을 줘야 소변이 나온다. 5. 소변이 마려운 느낌이 없다. 정답은 4번이죠. 힘을 줘야 소변이 나온다. 그래서 방광 밑에 요도 있고 여기에 전립선이 있다 그랬어요. 전립선은 남성 호르몬이 없어지죠.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잖아요. 나이가 들면 남자들은 전립선은 남자한테만 있어요. 그래서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면 전립선 커져요. 커지니까 요도를 막는다 그랬어요. 눌리죠. 요도가 여기가. 그러니까 방광에 있는 소변이 나오지 못해 쫄쫄쫄쫄 나오는 거죠. 힘을 줘야 나오고 많이 나오지도 않고 남아있는 잔뇨가 많아요. 그러니까 소변이 또 마렵고 자주 마렵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소변 줄기는 가늘어지고 배뇨 횟수는 증가하고 배뇨 후에는 소변이 차 있으니까 잔뇨감이 있고 소변 마려운 느낌이 계속 있죠. 24번 노화로 나타날 수 있는 내분비계 변화는 1. 공복 혈당이 감소한다. 2.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한다.
3. 기초 대사율이 증가한다. 4. 포도당 대사 능력이 증가한다. 5. 갑상샘 호르몬 분비가 증가한다. 몇 번이에요? 2번.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한다. 요거는 그냥 외우세요. 네. 그 다음에 25번. 초기 단계의 경증 치매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은 1. 환각, 2. 대소변 실금, 3. 단기 기억력 저하, 4. 신체 활동 제한, 5. 의사소통 불가능. 초기는 기억력이 떨어지죠. 단기 기억력 저하예요. 26번. 파킨슨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뇌혈관이 좁아져서 발생한다. 2. 고혈압이 주된 발병 원인이다. 3. 도파민이 과잉 분비되어 발생한다. 4. 안정시 떨림과 근육 경직이 나타난다. 5. 손상된 쪽 뇌의 반대쪽 신체에 영향을 미친다. 정답은 4번이죠. 파킨슨 그러면 도파민이 부족이에요. 과잉 분비가 아니라 도파민은 부족이고 안정시 떨림, 근육 경직이 나타난다. 이 두 가지가 잘 나와요. 도파민하고 안정시 떨림하고 나오면 도파민은 과잉이라고 써 있어요. 왜냐면 안정시 떨림이 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정시 떨림이 안 나오면 도파민이 부족하다. 이게 답이 되겠죠. 부족하다라고 나오면. 그 뇌혈관이 좁아져서 생기는 거는 뇌경색. 그죠? 손상대적 뇌의 반대쪽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이거 뇌경색이나 뇌졸중, 뇌출혈 이런 것들이죠. 27번. 운동을 어렵게 하는 노인의 신체 기능 변화는 1. 심근의 두께 감소, 2. 균형 및 조정 능력 감소, 3. 흉곽 탄력성 증가, 4. 관절 운동 범위 증가, 5. 자극에 대한 반응 증가. 정답은 2번의 균형 및 조정 능력 감소죠. 나머지 것들은 다 좋은 거예요. 심근의 두께가 감소하고 흉곽의 탄력성 증가, 관절 운동 범위 증가하고 자극에 대한 반응이 증가하면 좋은 거죠. 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균형 및 조정 능력이 감소가 되면 균형도 못 잡고 자꾸 넘어지려고 하고 이러면 운동을 할 수가 없겠죠. 28번. 대상자의 영양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고염 시기로 심장병을 예방한다. 2. 저잔여 시기로 변비를 예방한다. 3. 채소 섭취로 산화작용을 돕는다. 4. 비타민 D 섭취로 칼슘 흡수를 돕는다. 5. 동물성 지방 섭취로 혈관 탄력성을 높인다. 몇 번이에요? 네, 4번에 비타민 D 섭취로 칼슘 흡수를 도와야 되겠죠. 고염이 아니라 저염이죠. 심장병, 고혈압에는 저염 저지방이에요. 그리고 변비를 예방하려면 고잔여 시기로 해야 되는 거죠. 섬유질이 많은 거. 네, 그리고 동물성 지방보다는 식물성 지방을 섭취를 해야 되겠죠. 29번. 약물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쓴 약은 우유와 함께 복용한다. 2. 약이 없으면 증상이 비슷한 다른 사람의 약을 복용한다. 3. 약 복용 시간을 놓친 경우 용량을 2배로 늘려 복용한다. 4. 처방이 바뀌면 이전 약을 모두 복용한 후 바뀐 약을 복용한다. 5. 삼키기 힘든 약이 분할할 수 없는 약이라면 처방을 변경해 달라고 한다. 정답은 5번이죠. 알약은 분할선이 있는 것만 자르거나 분쇄를 할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삼키기 힘들다 그러면 분할할 수 없는 약을 삼켜야 되는데 삼키질 못해요. 그러면 처방을 바꿔서 용량이 작은 거를 용량이 작은 거를 2알을 먹는다든지 물약으로 바꾸든지 해야 되겠죠. 약은 우유와 같이 복용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약이 없다고 약은 얻어먹지도 말고 주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약 복용 시간을 놓쳤다 해서 용량을 2배를 늘리면 어떻게 돼요? 과량으로 복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을 복용 시간을 놓쳤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아침 7시 30분에 약을 먹어야 되는데 9시에 생각이 났어요. 그럼 이때 복용을 하면 돼요. 그런데 12시에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 12시에 또 점심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아침약, 점심약을 같이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그 다음에 만약에 약의 처방이 바뀌면 이전 약을 모두 복용하는 거 아니라 바뀐 약부터 먹고, 만약에 이전 약의 용량이 많이 남았어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한테 상의를 해야 돼요. 이 약을 바뀐 약을 먹고 나서 전에 약을 먹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중단을 해야 되는 건지, 요거는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야 되겠죠. 30번 금연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결과는 1. 후각과 미각이 무뎌진다. 2. 혈압이 정상보다 높아진다. 3. 심장 발작 위험이 증가한다. 4. 폐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증가한다. 5. 혈중 일산화탄소량이 정상으로 회복된다. 여기서 제일 좋은 건 5번이죠. 나머지는 금연을 했는데 후각도 안 좋아지고 미각도 안 좋아지고 혈압은 더 높아지고 심장 발작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폐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증가하면 금연을 하겠나요? 안 하죠. 이거는 아주 죽으라는 건데 금연해가지고 죽으라면 금연하겠나요? 금연을 하게 되면 혈액 안에 있는 일산화탄소량이 정상으로 회복된다. 이것만 좋은 거죠. 31번 노인이 10년마다 추가로 받아야 하는 예방접종은 1. 백일에 2. 파상풍 3. 폐렴구균 4. 대상포진 5. 인플루엔자. 몇 번이에요? 2번이죠. 10년마다 뭐 하라고 그랬어요? 파티를 하라고 그랬죠. 파상풍, 디프테리아. DPT, 디프테리아, 백일에 파상풍, 요거를 65세가 되면 이 세 가지를 1회 접종을 한 후에 그 다음에 매 10년마다 맞아야 되는 거는 백일에만 빼고 파상풍하고 디프테리아만 맞으란 얘기예요. 그래서 10년마다 한 번씩 뭐를 하라고요? 파티를 하라고요. 파티, 액센트. 파상풍, 디프테리아. 왜냐면 파상풍 아니면 디프테리아가 나와요. 대상포진은 60세, 폐렴구균은 65세, 인플루엔자는 매년 예방접종 해야 되죠. 예방접종 문제 한 문제씩은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32번 요양보호사의 업무보고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요양보호사의 가치관에 따라 보고한다. 2. 서비스 과정과 결과를 정확히 보고한다. 3. 보고 내용이 복잡할 때 구두로 보고한다. 4. 상황이 급할 때 원인부터 순차적으로 보고한다. 5. 예기치 않은 사고 발생 시 서면으로 먼저 보고한다. 몇 번이에요? 네, 2번이죠. 서비스의 과정과 결과를 정확히 보고하는 거죠. 요양보호사의 가치관에 따라 이거를 뭐라 그러면 주관적이라고 그래요. 주관적은 안 되고 객관적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보고 내용이 복잡하면 구두가 아니라 서면 보고를 해야 돼요. 글로 써서 보고를 해야 되고, 상황이 급할 때는 원인부터가 아니라 결과부터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러면 어르신이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고 어떻게 하다 부러진 걸 뒤에 얘기해야 되는데, 부러진 걸 맨 마지막에 이 어르신이 점심 식사하시고 잘 계셨는데요. 어쩌고 저쩌고 해가면서 뒤에 가서 부러졌어요.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과부터 보고를 한 다음에 순차적으로 보고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예기치 않은 사고 발생 시 이거는 서면이 아니라 구두 보고예요. 상황이 급하거나 급할 때는 빨리 말로 다 먼저 보고하고 그 뒤에 서면으로 보고할 일이 있으면 서면으로 또 작성을 하면 되겠죠. 33번 요양보호 기록의 목적은 1. 장기 요양 서비스 비용 절감, 2. 요양보호사의 업무 부담 완화, 3. 요양보호사 업무의 원활한 연계, 4. 문제 발생 시 법적 책임 회피, 5. 장기 요양 서비스 제공 시간 단축. 몇 번이에요? 네, 3번에 요양보 업무의 원활한 연계이죠. 그죠? 내가 그만두고 다른 사람한테 인수인계를 하게 되면 기록한 내용이 있으면 훨씬 더 인수인계 하기가 좋고, 또 내가 미처 인수인계 못한 거를 이 기록을 보고선 대상자를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3번이 되고요. 34번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작성 후에는 처리할 수 없다. 2. 작성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3.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는 경우 효력이 없다. 4. 작성한 후 병원 어디서나 등록할 수 있다.
연명의료 중단 시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가 중단된다. 몇 번이에요? 3번에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는 경우 효력이 없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면 보호자 동의 없이 작성이 가능해요. 작성 후에는 철회도 가능하고 변경도 가능하다라고 했고요. 작성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등록을 해야지만이 효력이 발생을 한다. 등록은 아무데나 하는 게 아니라 등록되어 있는 기관이 있어요. 그 기관에다만 등록을 해야 되는 거고, 등록을 했다고 해서 의료기관끼리 연계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족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야기를 해놔야지 나중에 본인만 알고 있다가 연명의료가 필요치 않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연명의료를 할 수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이야기를 해놔야 되고요. 연명의료를 중단할 때는 중단을 하더라도 뭐는 해준다 그랬어요. 물과 영양분, 네. 그리고 산소, 통증 완화를 위한 진통제. 요거는 해줘야 되는 거고요. 진통제. 요거는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또 항암제, 혈액투석, 혈압이 떨어졌을 때 맞는 승합제, 또 수혈, 이런 거는 하지 않는다라는 거. 해줘야 될 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살 수 있는 물, 영양분, 산소, 또 통증이 암 환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진통제는 줘야 된다라는 거죠. 35번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안위를 위해 기저귀를 제거해 준다. 2. 체온 유지를 위해 전기담요를 사용한다. 3. 음식이나 수분 섭취를 강요하지 않는다. 4. 대상자가 반응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다. 5. 숨쉬는 것을 돕기 위해 상체를 낮춰준다. 몇 번이에요? 3번이죠.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는 잘 못 먹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숨쉬기도 바쁜데 거기에 쏟을 에너지도 부족한데 음식을 먹어서 소화시키고 뭐하는 이런 쪽에다가 다 소비할 체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잘 못 먹어요. 그런데 음식이나 수분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안위를 위해서는 기저귀를 착용을 해줘야 돼. 기저귀를 착용을 해준다. 왜냐면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는 항문이 열리고 근육에 힘이 떨어져요. 빠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관략근을 조여주는 이런 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실금, 요실금 이런 게 있는데 자꾸 옷이 젖고 그러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기저귀를 채워줘야 되고 또 체온 유지를 위해서는 담요는 덥지만 전기 담요는 사용하지 않아요. 전기 담요를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저온 화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대상자가 뜨겁다라는 말을 못하겠죠. 그러면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 대상자가 반응하지 않더라도 평소처럼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숨 쉬는 거가 어려워지죠. 임종이 임박하면 호흡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럴 때는 상체를 낮춰주는 게 아니라 상체를 조금 올려줘야지 호흡하기가 쉬워진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35문제 보고 잠깐 쉬었다 하실게요. 이번 시간에는 실기 45문제 보실게요. 36번 의식이 없는 대상자의 경관 영양을 돕는 방법은 1. 비위관이 잘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2. 비위관이 빠졌을 때는 즉시 밀어넣는다. 3. 흡수가 잘 되도록 최대한 천천히 주입한다. 4. 입안의 청결을 위해 알코올솜으로 닦아준다. 5. 냉장 보관된 유효기간이 지난 영양액은 끓여서 주입한다. 잘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비위관이 빠져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밀어 넣는 게 아니라 보고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최대한 천천히 주입을 하게 되면 여름 같은 경우에는 상할 수가 있다. 그리고 입안의 청결을 위해 알코올솜으로 입안을 닦으면 안 되겠죠. 젖은 꺼즈 이런 걸로 닦아야 되고 냉장 보관된 유효기간에 지난 영양액은 끓이는 게 아니라 버린다가 답이죠. 끓이는 게 아니라 버린다라고 하면 답이죠.
37번 음식물을 삼키는데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1. 식전에 신맛이 강한 음료를 준다. 2. 식사 중간에 물을 자주 마시게 한다. 3. 수시로 말을 걸어 음식을 천천히 삼키게 한다. 4. 머리와 목을 약간 뒤로 젖혀 음식을 삼키게 한다. 5. 음식의 원래 모양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갈아서 제공한다. 정답은 5번이죠. 음식을 삼키는데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이기 때문에 원래 모양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갈아서 제공을 하고요. 신맛이 강한 음료는 어떻게 돼요? 침을 고이게 해서 침 때문에 사례가 걸리게 된다. 그리고 음식물 먹을 때는 말 걸지 말라 그랬어요. 머리와 목은 약간 뒤로 젖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숙여야 되는 거죠. 앞으로 숙인다. 38번 자주 살에 들리는 대상자의 가루약 복용을 돕는 방법은 1. 음식에 섞어 먹인다. 2. 물약에 섞어 빨대로 먹인다. 3. 혀 밑에 넣어 녹여 먹게 한다. 4. 입에 물을 머금게 한 후에 약을 넣어준다. 5. 숟가락에 담은 약에 물을 넣어 녹여 먹인다. 정답은 5번이죠. 가루약 나오면 무조건 숟가락이 나와야 돼요. 숟가락에 담아서 물을 약간 넣어서 녹여서 먹이고, 만약에 용량이 적다라고 하면 주사 바늘이 없는 무침 주사기를 사용한다 그랬죠. 39번 대상자에게 투여할 물약을 준비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색이 변한 물약은 흔들어서 따른다. 2. 계량컵을 눈높이 아래에 놓고 따른다. 3. 약병 뚜껑은 안쪽이 바닥을 향하도록 놓는다. 4. 약이름 라벨이 붙어있는 쪽을 잡고 따른다. 5. 병 입구 안쪽을 손으로 닦은 후 뚜껑을 닫는다. 예, 약이름 라벨이 붙어있는 쪽을 잡고 라벨이 없는 반대쪽으로 따른다 그랬죠. 색이 변한 물약은 흔들어 따르는 게 아니라 버린다고요. 계량컵은 눈높이 아래가 아니라 눈높이에 맞추어서 따라야 되고요. 약병 뚜껑의 안쪽은 바닥이 아니라 위를 향하도록 해야 되고요. 병 입구 안쪽은 손으로 닦으면 안 된다 그랬죠. 감염 때문에. 40번 안연고를 투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투여 전 멸균솜으로 눈을 바깥에서 안쪽으로 닦아준다. 2. 튜브에서 처음 나온 안연고는 꺼즈로 닦아버린다. 3. 상부 결막락 위에 넣어준다. 4. 눈꺼풀 밖으로 나온 안연고는 다시 밀어 넣는다. 5. 투여 후 눈을 꺼즈로 30분간 덮어둔다. 2번이 답이죠. 튜브에서 처음 나온 안연고는 오염이 됐을 수 있기 때문에 꺼지로 닦아 버린다 그랬어요. 투여 전에 멸균 솜으로 눈을 닦는 거는 눈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야 되고 상부 결막낭이 아닌 하부 결막낭 위에 넣어준다 그랬죠. 4번에 눈꺼풀 밖으로 나온 안연고는 다시 밀어 넣는 게 아니라 닦아서 버린다. 닦아서 버린다. 5번에 투여 후 눈을 꺼지로 30분간 덮어두는 게 아니라 투여 후에는 안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안구를 굴린다. 그죠? 41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침상 배변을 돕는 방법은 1. 이동변기를 대어준다. 2. 침상머리를 올려 좌위를 취하게 한다. 3. 평소에 변이가 있을 때 참는 훈련을 시킨다. 4.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복부 마사지를 해준다. 5. 섬유질이 적은 식사를 규칙적으로 제공한다. 몇 번이에요? 네, 2번에 침상머리를 올려서 좌위를 취해야 되겠죠. 침상 배변은 뭐예요? 침대 위에 누워있는 대상자한테 간이변기를 대어주는 거죠. 간이변기를. 그래서 간이변기를 대어주고 나서는 상체를 올려줘야 돼요. 상체를 올려서 앉아야지 아랫배에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겠죠. 거동이 불편한 침상 배변자에게 이동변기는 침상 위에서가 아니라 침대 밖에서 있는 거죠. 그래서 내려와서 서거나 앉을 수 있는 대상자한테 해주는 거예요. 이동변기는 해당이 안 되고 변이가 있을 때 참는 훈련 시키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럼 변비에 걸릴 수 있어요. 자꾸 참으면. 그리고 4번은 시계 반대 방향이 아니라 시계 방향으로 복부 마사지 해주고 섬유질이 적은 걸 주면 안 되고 섬유질이 많은 식사를 줘야지
변비에 걸리지가 않죠. 42번 화장실을 이용하는 편마비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화장실 조명은 은은하게 한다. 2. 변기 앞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한다. 3. 배뇨 시 바로 옆에서 기다려준다. 4. 화장실 문 앞에 작은 매트를 깔아준다. 5. 배뇨 후 도움이 필요한 부분만 도와준다. 정답은 5번. 배뇨 후 도움이 필요한 부분만을 도와줘야 돼요. 잔존 능력을 살려주기 위해서라죠. 잔존 능력. 화장실 조명은 은은하게가 아니라 밝게 해줘야 되고요. 변기 앞에 안전 손잡이가 아니라 변기 옆에 안전 손잡이를 해줘야 되고요. 배뇨할 때는 바로 옆에가 아니라 문 밖에서 기다린다 그랬죠. 근데 문 밖에서 기다리면서 뭐를 해요? 중간중간 말을 시킨다 그랬죠. 중간중간 말을 시킨다. 대상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말을 시켜야 되고요. 화장실 문 앞에는 작은 매트를 깔면 미끄러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그러면 맞을 수 있지만 미끄럼 방지 매트라고는 나오지 않아요. 계속 작은 매트 깔아준다 나오는데 이거는 틀린 거다. 걸려서 넘어질 수가 있어요. 43번 이동변기를 사용하여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이동변기 밑에 수건을 깔아준다. 2. 대상자의 두 발이 바닥에 닿지 않게 한다. 3. 이동변기 배설물은 모아서 한꺼번에 버린다. 4. 대상자 손에 잔변이 묻어 있으면 손소독제로 닦아준다. 5. 이동변기통을 세척하여 본체와 함께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정답은 5번이죠. 5번. 이동변기통은 세척을 해서 본체와 함께 서늘한 곳에 보관을 해야 돼요. 햇빛이 아니라 햇빛에 놓으면 이동변기가 플라스틱처럼 돼 있잖아요. 갈라질 수도 있고 그리고 본체랑 변기랑 같이 세팅을 해가지고 보관을 해야 돼요. 1번에 이동변기 밑에는 수건이 아니라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줘야 돼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서 변기가 흔들리지 않게 해줘야 되고요. 2번에 대상자의 두 발은 바닥에 닿지 않게 하는 게 아니라 닿게 해야 돼요. 닿아야지 안정적으로 배변을 볼 수가 있고요. 이동변기의 배설물은 모아서 한꺼번에가 아니라 그때그때 즉시 버린다. 즉시 버린다. 4번은 대상자의 손에 잔변이 묻어 있으면 손 소독제가 아니라 물과 비누로 닦는다. 그러면 답이 되겠죠. 44번 유치도뇨간의 소변주머니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소변주머니는 1일 1회 세척한다. 2. 소변주머니는 허리보다 높게 위치시킨다. 3. 소변량과 소변 색깔은 두세 시간마다 확인한다. 4. 소변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 는 비눗물로 세척한다. 5. 하복부가 불편하다고 할 때 소변주머니를 비워준다. 정답은 3번이죠. 소변의 양과 색깔은 두세 시간마다 확인을 해줘야 되고요. 소변 주머니를 1일 1회 세척이 아니에요. 버린다예요. 버린다. 근데 꼭 1회 이상 1회 이상 버려야 되고요. 소변 주머니는 허리보다 높게가 아니라 낮게 위치해야지 역류성 감염이 생기지 않는다 그랬고요.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는 비눗물이 아니라 알코올 솜으로 닦는다. 세척 아니에요. 알코올 솜으로 닦는다. 그 다음에 5번에 하복부가 불편하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소변 주머니를 비우는 게 아니라 보고한다가 답이죠. 보고. 45번 기저귀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기저귀를 사용해도 변기 사용을 시도한다. 2. 수면 시간 이외에는 창문을 항상 열어둔다. 3. 피부 발적이 보이면 문지르며 마사지해준다. 4. 하루에 3번 규칙적으로 기저귀를 갈아준다. 5. 기저귀에 대변이 조금 묻은 경우 떨어내고 재사용한다. 정답은 1번이죠. 1번. 기저귀를 사용하는 대상자라 하더라도 변기 사용을 시도한다. 이게 뭐냐면 배변 배뇨 훈련이에요. 훈련. 그래서 기저귀를 차고 있다 하더라도 변기를 사용해서 이게 잘 된다라 하면 굳이 기저귀를 찰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2번에 창문은
닫아둬야 되는 거죠. 닫아둬야 되고 피부 발적이 보이면 문지르며 마사지가 아니라 보고를 해야 되고요. 이렇게 기저귀를 착용하고 있는 사람은 규칙적 몇 번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가는 거는 해당이 안 되고요. 기저귀에 대변이 묻어 있으면 버려야 되겠죠. 떨어내고 재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46번 통목욕을 할 때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저녁 식사 후에 감긴다. 2. 10도 정도의 물로 감긴다. 3. 머리 감기 전에 소변을 보게 한다. 4. 젖은 머리는 빗질한 후 드라이기로 말린다. 5. 두피 손상 있으면 두피 보호제를 발라준다. 정답은 3번이죠. 머리를 감기 전에 대소변을 보게 한다 그랬죠. 식전 식후는 머리를 감기는 거 아니고요. 물의 온도는 35도이고 젖은 머리는 빗질한 후 드라이가 아니라 마른 수건으로 닦고 그 다음에 드라이기로 말리는 거죠. 두피에 손상이 있으면 두피 보호제를 바르는 게 아니라 뭐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보호를 해야 된다 그랬죠. 47번 두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여 머리를 청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거품을 머리에 발라 손톱으로 마사지한다. 2. 세정제를 머리에 바르고 30분 후에 닦아낸다. 3. 세정 후 마른 수건으로 머리를 충분히 닦아 말려준다. 4. 세정제를 손에 적셔 충분히 거품을 낸 후 머리에 바른다. 5. 모발이 많이 더러운 경우 세정제를 물에 타서 사용한다. 정답은 3번이죠. 두발 전용 세정제는 머리에 발라서 손톱이 아닌 손끝으로 마사지를 해야 된다고요. 세정제를 머리에 바르고 30분에 닦는 게 아니라 바로 거품이 나도록 뭐를 해요? 거품 나도록 마사지를 한 후에 마른 수건으로 닦아내는 거죠. 그래서 세정 후에는 마른 수건으로 머리를 충분히 닦아 말려준다. 4번은 세정제를 손에 적시는 게 아니라 머리에 직접 적셔요. 그래서 거품을 낸 후 마른 수건으로 닦는다예요. 모발이 많이 더러운 경우에는 세정제를 물에 타는 게 아니라 같은 방법으로 다시 한번 시도한다. 같은 방법으로 다시 시도한다가 답이죠. 48번 회음부 청결을 돕는 방법은 1. 누워서 다리를 쭉 편 상태에서 닦는다. 2. 회음부에 남은 비눗물은 물휴지로 닦는다. 3. 분비물에서 냄새가 나면 좌욕을 하게 한다. 4. 회음부를 닦을 때는 전용 수건을 사용한다. 5. 목욕 담요는 마른 목골로 펴서 등 밑에 깔아준다. 정답은 4번이죠. 회음부를 닦을 때는 전용 수건을 닦아요. 회음부 청결을 할 때는 다리를 쭉 펴는 게 아니라 무릎을 세우고, 그죠?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닦아줘야 되는 거고, 회음부에 남은 비눗물은 물휴지가 아니라 물로 닦아야 되고요. 분비물에서 냄새가 나면 좌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를 해야 되겠죠. 목욕 담요는 마른 목골로 펴서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등 밑에 까는 게 아니라 몸과 다리를 덮는다. 몸과 다리를 덮어요. 그래서 대상자가 이렇게 누워 있으면 마른 목골로 요거를 덮고 몸과 다리를 덮고 바깥쪽에 있는 요 끄트머리에 있는 걸 다리 쪽으로 바깥쪽으로 감싸서 이렇게 덮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러면 여기 가운데 회음부를 가려지겠죠. 그래서 무릎을 세운 상태로 물을 붓고 비눗물로 닦고 또 물을 부어서 그러니까 그 밑에는 변기가 되어져 있겠죠. 밑에는 변기가 들어가져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붓고 비눗물로 닦고 다시 물을 부은 다음에 변기를 빼고 닦아줘야 되겠죠. 마른 수건으로 닦아줘야 되겠죠. 그죠? 49번 침상 목욕을 도울 때 신체 부위와 닦는 방향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팔, 윗팔에서 손목 쪽으로 2. 유방, 목에서 배꼽 쪽으로 3. 복부,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4. 회음부, 항문에서 요도 쪽으로 5. 다리, 발끝에서 허벅지 쪽으로 정답은 5번이죠. 뭐예요? 말초에서 어느 방향으로? 심장 방향으로 닦는다 그랬죠. 그럼 말초에서 심장은 손목에서 윗팔, 유방은 동그라니까 원을 그리듯 한다죠.
그리고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까지 맞죠. 근데 시계 반대가 아니라 시계 방향으로 해줘야 되고요. 회음부는 요도에서 항문 방향, 다리는 발끝에서 허벅지 방향 이렇게 되는 거죠. 말초에서 심장 방향으로 바꿔줘야 돼요. 50번 편마비 대상자에게 단추가 없는 상의를 입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마비된 쪽 팔을 소매에 넣는다. 나. 건강한 쪽 팔을 소매에 넣는다. 다. 옷의 머리 쪽을 벌려 머리를 넣는다. 뭐 한다 그랬어요? 입히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입히는 거는 입마죠. 입마. 그리고 머리는 가운데라 그랬어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비가 있는 쪽 입히고 머리 넣고 건강한 팔을 넣는 거죠. 그래서 답은 가다나 이렇게 되죠. 51번 그림과 같이 반자위를 하고 있는 대상자가 미끄러져 내려가지 않고 편안하도록 하는 방법은 1. 발바닥에 베개를 대어준다. 2. 다리 쪽 침대를 살짝 높여준다. 3. 몸과 어깨 밑에 베개를 받쳐준다. 4. 머리 쪽 침대를 더 높게 올려준다. 5. 등 뒤에 베개를 A자 형태로 받쳐준다. 정답은 2번이죠. 이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가니까 다리 쪽을 살짝 올려놓으면 대상자가 미끄러져 내려가지 않고 편안하게 누워 있겠죠. 52번 침대에 누워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건강한 쪽으로 돌려눕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엉덩이와 아래쪽 어깨를 움직여 편안하게 해준다. 나. 무릎을 세우고 양손을 가슴 위에 포개 놓는다. 다. 엉덩이와 어깨를 지지하여 돌려 눕힌다. 라. 대상자의 오른쪽에 선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예, 정답은 5번이죠. 5번에 보시면 침대에 누워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돌려 눕힌다 그랬어요. 옆으로 돌려 눕히기죠. 그래서 대상자가 누워있어요. 누워있으면 대상자를 어디로 지금 왼쪽이 마비라 그랬죠. 여기가 왼쪽이고 여기가 오른쪽이에요. 그러니까 왼쪽이 불편한 대상자를 건강한 쪽으로 돌린다니까 오른쪽으로 돌리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요양보호사의 위치예요. 대상자의 오른쪽에 가서 서야 되겠죠. 옮기고자 하는 쪽에 가서 서서 그 다음에 대상자의 몸을 만들어줘요. 무릎을 세우고 손을 가슴에다 놔요. 그쵸? 2번 라죠. 무릎을 세우고 양손을 가슴에 포개 놓고 그 다음에 반대쪽 어깨와 엉덩이를 잡고 돌려 눕히죠. 그쵸? 네. 어깨와 엉덩이를 잡고 돌려 눕혀요. 그 다음에 엉덩이 뒤로 빼고 어깨 뒤로 빼고 엉덩이와 아래쪽 어깨를 움직여 편안하게 해준다 그랬죠. 뒤로 빼요. 그리고 앞에 베개 대주고 무릎 사이에 베개를 대주면 되겠죠. 그래서 엉덩이를 뒤로 많이 빼면 뺄수록 대상자가 편안해진다고 그랬죠. 근데 이렇게 돌려 눕혔을 때 엉덩이 관절과 무릎 관절은 굽힘 자세가 되어야 된다 그랬죠. 굽힌 자세가 되게 하려면 엉덩이 뒤로 빼고 그럼 무릎은 무릎을 세운 상태로 옆으로 돌렸으니까 무릎이 구부러진 상태 엉덩이는 뒤로 뺐죠. 그래서 둘 다 굽힘 자세가 돼야 편안하다라는 거죠. 53번 침대에 걸터 앉아 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휠체어로 이동시키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대상자를 휠체어에 옮겨 깊숙이 앉힌다. 나. 휠체어 발받침대를 펴서 발을 올려준다. 다. 대상자의 왼손으로 휠체어 팔걸이를 잡게 한다. 나. 휠체어를 대상자의 침대 왼쪽에 30에서 45도 각도로 대게 놓는다. 몇 번이에요? 네, 5번. 맨 마지막이 뭐야? 맨 마지막은 발을 올려놓는 거죠. 대상자의 휠체어에 앉힌 다음에 깊숙이 앉혀요. 그리고 나서 다 앉았으니까 발판을 펴서 발을 올려놓는 게 맨 마지막이죠. 근데 나는 몇 개? 하나밖에 없죠. 나가 끝인 거는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깊숙이 앉히고 발을 올려놓는다. 근데 휠체어를 갖다 놔야지 휠체어의 팔걸이를 잡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라다
가나 이렇게 되는 거죠. 54번 오른쪽 다리에 힘이 없는 대상자가 그림과 같은 보행기로 이동할 때 순서로 옳은 것은 오른쪽이 편마비예요. 1.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보행기 2.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와 보행기 3. 왼쪽 다리와 보행기 오른쪽 다리 4.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보행기 5. 오른쪽 다리와 보행기 왼쪽 다리 몇 번이에요? 예, 불편한 쪽 다리와 보행기. 그 다음에 나머지 다리는 앞에 나간 발만큼 옮겨준다 그랬죠. 그래서 오른쪽이 불편하기 때문에 오른쪽 다리와 보행기가 같이 나가고 그 다음에 왼발이 나가야 되겠죠. 55번 넘어져 혼자 일어서지 못하는 대상자를 일으켜 세울 때 요양보호사의 자세로 옳은 것은 1. 발을 모으고 서서 균형을 잡는다. 2. 순간적인 빠른 동작으로 일으킨다. 3. 허리를 굽혀 척추의 안정성을 높인다. 4. 한쪽 다리에 체중을 실어서 일으킨다. 5. 한 발을 다른 발보다 약간 앞에 두어 지지면을 넓힌다. 정답은 5번이죠. 발은 모으는 게 아니라 벌리고 서서죠. 벌리고. 그쵸? 그 빠른 동작 이런 거 안 돼요. 다칠 수 있기 때문에. 허리는 굽히는 게 아니라 펴고 한쪽 다리가 아니라 양쪽 다리에 체중을 실어야 되고요. 그래서 한 발은 다른 발보다 약간 앞에 두어서 지지면을 넓히는데 이 앞에 나간 발이 하는 역할은 대상자의 불편한 쪽 무릎을 받쳐주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56번 휠체어의 잠금 장치가 고정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점검해야 하는 곳은 몇 번이에요? 여기 휠체어의 잠금 장치가 고정이 안 되면 바퀴의 공기압하고 브레이크죠. 그래서 몇 번이에요? 가하고 다죠. 다. 그리고 타이어의 공기압. 그 다음에 브레이크. 57번 감염이 있는 대상자에게 탈수가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1. 식욕 증가 2. 피부 발진 3. 갈증 감소 4. 전신 부종 5. 소변 횟수 감소 정답은 5번이죠. 탈수가 있다는 거는 물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갈증은 감소가 아니라 증가. 물이 부족하니까 목이 마를 거 아니에요. 갈증은 증가. 그리고 먹은 게 없으니까 소변 횟수는 어때요? 물이 없으니까 나올 소변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소변 횟수는 감소가 답이 되는 거죠. 58번 화재가 발생하여 옷에 불이 붙었을 때 대처 방법은 1. 마른 수건으로 입을 막고 대피한다. 2. 달리면서 바람을 이용하여 불을 끈다. 3. 몸에 걸친 모든 옷을 신속하게 벗는다. 4. 얼굴을 가리고 바닥에서 뒹굴며 불을 끈다. 5.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가 도움을 요청한다. 정답은 4번이죠. 4번. 마른 수건이 아니라 젖은 수건으로 입을 막아야 되고 달리면서 바람을 이용해서 불을 끄니까 불이 더 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몸에 걸친 모든 옷을 하나도 안 남기고 모든 옷을 신속하게 벗 옷에 불이 붙었는데 이게 만약에 나일론 같은 거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들러붙어요. 벗지도 못해요. 그래서 얼굴을 가리는 이유는 코하고 입을 가리는 거예요. 왜냐면 화재가 일어나면 그 열기 때문에 코로 다 열기 입으로 들어가서 기도가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얼굴을 가리고 바닥에서 뒹굴면서 불을 꺼야 돼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타는 건 아니죠. 많이 올라가게 되면 계단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고요. 59번 다음 중 낙상 위험이 가장 높은 대상자는 1. 척수 손상으로 사지가 마비된 대상자 2.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받은 대상자 3. 과거 낙상 경험이 있는 기립성 저혈압 대상자 4. 2일 전에 무릎 수술을 받고 침상 안정 중인 대상자 5. 호르몬 제제를 복용 중인 갑상샘 기능 저하증 대상자 정답은 3번이죠. 낙상 위험은 과거에 낙상 경험이 있는 기립성 저혈압 대상자는 뭐예요? 일어나면 혈압이 떨어지는 그럼 어지럽잖아요. 식은땀 나고 이런 사람들이 낙상 위험이 높죠. 척수 손상을 입은 사람은 어때요? 못 움직이기 때문에 낙상이 되지를 않아요. 예. 그렇다고 인플루엔자 독감 백신 맞은 사람이 낙상이 높은 것도 아니고 또 2일 전에 무릎 수술을 받았어요.
그리고 침상 안정 중인 사람이 내려올 일도 없고,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따도 잘 나와요. 59번. 60번. 식기 장애가 있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1. 큰 숟가락을 사용하여 먹게 한다. 2. 앉은 자세에서 턱을 들고 씻게 한다. 3. 식사 후 2~3시간 정도 앉아있게 한다. 4. 익힌 채소보다 신선한 생채소를 먹게 한다. 5. 과일의 과육을 숟가락으로 긁어 먹게 한다. 정답은 5번이죠. 5번. 씹기장애. 잘 못 씹는 사람이니까 애기들 병원에 입원하면 엄마들이 어떻게 해요? 숟가락으로 긁어서 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과육을 긁어서 주면 되겠죠. 안 씹어도 되게. 61번. 방충제를 넣어 보관해야 하는 의류는 1. 비닐모자, 2. 나일론 양말, 3. 합성 섬유 바지, 4. 견섬유 블라우스, 5. 폴리에스테르 티셔츠. 정답은 4번이죠. 견섬유 블라우스. 벌레가 잘 먹어요. 견섬유 블라우스. 견섬유가 벌레들이 잘 해충의 피해를 많이 입어요. 그래서 방충제를 넣어서 보관해야 돼요. 62번. 재가 대상자에게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할 때 지켜야 할 원칙은 1. 요양보호사의 차량을 이용한다. 2. 평소 이용하던 이동보조기구의 사용을 제한한다. 3. 대상자가 이용하는 병원과 복약 상태를 미리 확인한다. 4. 요양보호사의 일정에 맞춰 병원 방문 날짜를 조정한다. 5. 진료 결과로 알게 된 대상자 상태를 기관장에게 비밀로 한다. 정답은 3번이죠. 요양보호사 차량 이용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평소 이용하던 이동 보조 도구는 가지고 가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보행기 이런 거를 사용하는 사람은 안 가져가면 어떻게 해요? 걸어가지 못하겠죠. 그리고 요양보호사의 일정이 아니라 대상자의 일정에 맞춰야 되는 거고, 진료 결과를 알게 된 대상자의 상태는 기관장에게는 알려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진료를 했는데 뭐 심장 쪽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기관장에다 알려야 되겠죠. 비밀이 아니고. 63번. 치매약 처방이 바뀐 뒤 대상자가 초조한 듯 방안을 왔다 갔다 할 때 돕는 방법은 1. 약물 용량을 줄여서 제공한다. 2. 이전에 복용하던 치매약을 준다. 3. 증상을 메모하여 병원에 가지고 간다. 4. 대상자에게 부작용의 증상을 물어본다. 5. 약이 바뀌면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말한다. 정답은 3번이죠. 3번.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대상자가 처방이 바뀐 다음에 초조한 듯 방안을 왔다 갔다 해요. 안 하던 행동을 하게 되면 이때는 그 증상을 메모해서 병원에 가져갈 수 있게 해줘야 되겠죠. 64번. 휠체어를 이용하는 치매 대상자의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방법은 1. 방문은 어두운 색으로 칠한다. 2. 밤에도 낮처럼 환하게 불을 켜둔다. 3. 1층보다는 2층에 위치한 방으로 배정한다. 4. 투명한 유리 출입물을 설치하여 깨끗하게 관리한다. 5. 앉은 자세에서 손이 닿게 옷걸이 높이를 조절한다. 정답은 5번이죠. 휠체어에 앉아있기 때문에 앉은 자세에서 손이 닿게 옷걸이 높이를 조절해주면 되겠죠. 방문은 밝은 색으로 해야 되고 밤낮을 환하게 해놓으면 안 되겠죠. 그죠? 밤에는 밤처럼 낮에는 낮처럼 해놔야 되는 거고 방은 2층보다는 1층이 안전하고요. 그리고 투명한 유리 출입문 눈에 안 보이니까 부딪힐 수 있죠. 그래서 유리문에는 유리 조심 아니면 그림을 붙여놔요. 65번. 치매 대상자가 반복적으로 수건을 접었다 폈다 하며 콧노래를 할 때 대처 방법은 1. 접고 있는 수건을 치운다. 2. 콧노래를 그만하라고 한다. 3. 불필요한 행동이라고 알려준다. 4. 중단시키지 말고 조용히 지켜본다. 5. 왜 그런 행동을 반복하는지 물어본다. 정답은 4번이죠. 그냥 지켜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것도 수건 접었다 폈다 하면서 좋다고 콧노래 부르고 있는데 콧노래 그만하라고 적고 있는 수건 치우고 이거는 화를 돋구는 거죠. 그냥 중단시키지 말고 조용히 지켜보면 되는 거죠. 66번. 치매 대상자가 밤낮이 바뀌어 점심 식사 후 계속 졸고 있을 때 돕는 방법은 1. 주변 소음을 없앤다. 2. 함께 장을 보러 나간다. 3. 커튼을 쳐서 어둡게 한다. 4. 우유를 제공하여 숙면하게 한다.
5. 말을 걸지 않고 혼자 쉬게 한다. 정답은 2번이죠. 나머지는 뭐예요? 더 자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점심 식사를 계속 졸고 있는데 자게 만들면 푹 자고 밤에 또 잠을 안 자겠죠. 그래서 함께 장을 보러 나가면서 좀 움직이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졸지 못하게. 67번 치매 대상자가 단추를 입에 넣고 뱉지 않으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손가락으로 입을 벌려 단추를 빼낸다. 2. 좋아하는 수박을 주며 단추와 교환한다. 3. 대상자의 뒤에 서서 하임리히법을 시행한다. 4. 단추는 먹을 수 없는 것이라며 뱉으라고 설득한다. 5. 비슷한 단추를 보여주며 음식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정답은 2번이겠죠. 단추를 입에 넣는다는 거는 이 치매 대상자한테 이식증이 온 거예요. 이식증. 이식증은 다른 먹을 식. 음식이 아닌 거를 먹는 증상이 이식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식증이 있는 사람은 좋아하는 간식과 바꿔 먹자고 한다. 또 대상자가 단추를 입에 넣는 게 아니라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걸 뺏어야 되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 좋아하는 간식과 바꾸자고 한다가 답이에요. 대상자 뒤에 서서 하임리법 하는 거는 이건 뭐예요? 기도가 막히는 기도 폐쇄일 때 그때 시행하는 거가 하임리법이죠. 그리고 단추 먹을 수 없는 거예요. 뱉으세요라고 설득하면 설득이 되겠나요? 맛있다고 먹고 있는데 안 된다는 거고 또 대상자한테 단추를 보여주면 이거는 음식이 아니에요라고 설명하는데 이걸 안 먹겠어요? 이미 먹을 거라고 입에 넣는데 그거는 안 통하고 좋아하는 간식과 바꾸자고 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68번 치매 대상자가 배를 잡고 안절부절 못하며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화장실로 데리고 간다. 2. 조금 있다가 나가자고 한다. 3. 배가 아프니 집에 있자고 한다. 4. 아들이 오면 함께 나가자고 한다. 5. 밖은 위험해서 나갈 수 없다고 한다. 정답은 1번이죠. 배를 잡고 안절부절 못한다는 거는 화장실 가고 싶다는 그런 표시이죠. 그래서 화장실로 데리고 가면 되고요. 69번 치매 대상자가 자신의 반지를 누가 훔쳐갔다며 의심할 때 대처 방법은 1. 반지를 함께 찾아본다. 2. 반지를 찾아서 갖다 준다. 3. 똑같은 반지를 사주겠다고 다독인다. 4. 평소에 기중품 두는 곳을 알려달라고 한다. 5. 누가 반지를 가져갔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본다. 여기서는 정답은 1번이죠. 이거는 뭐예요? 도둑망상이 나타난 거예요. 도둑망상. 도둑망상이 나타나면 요거를 대상자가 물건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면 부정하지 말고 뭐를 해요? 함께 찾아본다. 함께 찾아본다예요. 예를 들어서 반지를 찾아서 갖다 주잖아요. 그 순간에 찾아준 사람은 도둑, 니은, 놈이든 그러니까 찾아주면 안 돼요. 같이 찾더라도 대상자가 찾게 해야지. 아이고 사람 잘하는데 아이고 어르신 여기 있네요. 이렇게 하다가는 도덕 니은이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찾으니까 네가 갖다 놓은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대상자는 이미 찾아봤다라고 생각을 해요. 찾아봤는데 분명히 없었는데 요양보호사가 와가지고 같이 찾아본다는 거 서랍일을 열더니 여기 있네요 이러면 그거는 갖다 놓은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도둑으로 몰린다라는 거예요. 70번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던 치매 대상자가 책상을 흔들며 고함을 지를 때의 대처 방법은 1. 온화한 태도로 진정시킨다. 2. 책상을 다른 곳으로 신속하게 옮긴다. 3. 스스로 화가 풀릴 때까지 그대로 둔다. 4. 손을 제지하여 책상을 흔들지 못하게 한다. 5. 프로그램 진행 중이니 조용히 하라고 말한다. 몇 번이에요? 제일 좋은 건 뭐예요? 1번이죠. 제일 좋은 거. 네, 온화한 태도로 진정시킨다. 치매 대상자 고함 치료 그럴 때 같이 큰 소리 내면요. 진정이 안 돼요. 더 큰 소리 나고 그래서 이렇게 차분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71번 치매 대상자가 반복적으로 바지 지퍼를 내리면서 요양보호사에게 올려달라고 할 때의 대처 방법은 1. 지퍼가 없는 바지로 갈아입힌다. 2. 창피를 주어 행동을 멈추게 한다. 3. 모른 척하며 하던 일을 계속한다. 4. 계속하면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한다. 5. 도와줄 수 없으니 스스로 지퍼를 올리라고 한다. 반복적으로 바지 지퍼를 내려요. 그럼 뭐예요?
지퍼가 없는 바지로 갈아입힌다. 몸빼 바지 이런 거 입히면 되죠. 지퍼가 없으면 올려달라고 얘기를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퍼 자꾸 내리면서 올려달라고 그러면 지퍼가 없는 바지로 갈아입힌다가 답이에요. 72번 대상자가 정치적 견해를 이야기할 때 경청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미리 대답을 준비한다. 2. 말이 길어지면 중단시킨다. 3.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해석한다. 4. 의견이 다르더라도 일단 수용한다. 5. 핵심 단어를 중심으로 짐작하여 듣는다. 정답은 4번이죠. 의견이 다르더라도 일단 수용을 해야 된다라고 했죠. 73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대상자 우리 손자가 올해 대학에 들어갔어. 그래도 할아버지인데 용돈이라도 주고 싶어. 이때 요양보호사 1. 용돈은 아빠가 줄 텐데 걱정하지 마세요. 2. 손자에게 물어보고 원하는 것을 사주세요. 3. 손자를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이 느껴지네요. 자, 요즘 애들이 할아버지의 이런 마음을 알까요? 5. 할아버지를 보러 오지도 않는데 주지 마세요. 정답은 3번이죠. 손자를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이 느껴지네요. 공감 반응이죠. 공감. 74번 알아듣기는 하나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하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질문에 빨리 답하게 한다. 2. 대상자 옆에서 귀에 대고 말한다. 3. 대상자 얼굴 앞에서 큰 소리로 말한다. 4.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하여 의사를 표현하게 한다. 5.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 방향을 정하여 설명한다. 정답은 4번이죠.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해서 의사를 표현하게 한다. 75번 난청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사물을 직접 만져보게 한다. 2. 입을 작게 벌려 천천히 말한다. 3. 목소리를 높여 고음으로 말한다. 4. 모든 물품에 이름표를 붙여준다. 5. 대화하기 전에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신호를 준다. 정답은 5번이죠. 5번. 76번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고 있던 치매 대상자가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할 때 반응으로 옳은 것은 1. 여기에 여행 오신 거라고 생각하세요. 2. 드라마를 보니 여행 가고 싶으신가 봐요. 3. 지금은 여행 갈 수 없으니 다음에 가세요. 4. 언제 누구랑 어디로 여행을 가고 싶으세요? 5.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더 여행 가고 싶네요. 정답은 2번이죠. 2번. 공감 반응에 드라마를 보니 여행을 가고 싶으신가 봐요. 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77번 떡을 먹던 중 질식이 발생한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1. 구토를 심하게 한다. 2. 깊고 빠르게 호흡한다. 3. 배를 움켜쥐는 자세를 한다. 4.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말한다. 5. 갑자기 기침을 하며 괴로운 표정을 짓는다. 정답은 5번이죠. V-사인. 목을 움켜쥐면서 말을 잘 못해요. 기도에 뭐가 막히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기침하면서 괴로운 표정을 지어요. 그러면 대상자한테 목에 뭐가 걸렸나요? 라고 물어보면 뭐 고개를 끄덕끄덕 하든지 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78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대상자가 침을 흘리고 몸이 뻣뻣해지며 발작을 할 때의 대처 방법은 1. 미지근한 물을 마시게 한다. 2. 부딪히지 않도록 팔다리를 꽉 붙잡는다. 3. 입에 꺼즈를 넣어 혀가 말리지 않게 한다. 4.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고 조용히 기다리며 관찰한다. 5. 양손으로 복부의 윗부분을 후상방으로 힘차게 밀어 올린다. 정답은 4번이죠.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침을 흘려요. 몸이 뻣뻣해져요. 경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경기를 할 때는 뭐를 마시게 하면 안 돼요. 먹을 걸 주면 안 되고 팔다리를 꽉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단추나 뭐 이렇게 지퍼 같은 거 있으면 뭐 넥타이 이런 게 있으면 좀 풀어줘서 호흡을 편안하게 해주고 하고 입에 꺼즈를 넣게 되면 이 꺼즈가 혀를 밀어요. 그래서 이 혀가 기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꺼즈나 손수건 이런 거는 입에 넣지 않아요. 그리고 5번은 뭐예요? 이거는 기도 폐쇄할 때 하임리법이죠. 기도 폐쇄할 때. 이거는 아니고 고개를 옆으로 돌려줘서 이 침 흘리는 거가 옆으로 흐를 수 있게. 그래서 이 침이 목구멍으로 가서 기도를 막지 않게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고 조용히 기다리면서 이 대상자의 경기하는 양상을 지켜보면 되는 거예요. 팔다리 꽉 잡지 않고 주변에 위험한 물건 치워주고 그냥 지켜보면 돼요.
한 5분 정도 안에는 경기가 멈춘다라는 거죠. 근데 5분 이상 되는데도 안 멈추고 계속해요. 또 안 하던 대상자가 경기를 해요. 그러면 빨리 119에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79번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분당 80회 속도로 가슴을 압박한다. 2. 복장뼈의 하단 칼돌기를 직접 압박한다. 3. 매 압박 시 압박 위치가 바뀌지 않게 한다. 4. 가슴이 2cm 정도 눌리도록 약하게 압박한다. 5. 압박과 이완의 시간 비율은 70대 30이 되게 한다. 정답은 3번이죠. 심폐소생술을 할 때는 여기 명치예요. 명치 배꼽. 그러면 여기에 칼돌기가 있어요. 칼돌기. 칼돌기는 검상돌기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모양이 이렇게 안쪽으로 배 안쪽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 이 칼돌기에 의해서 이 안에 있는 장기가 손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칼돌기를 피해서 여기에 흉골, 이거 속 터져 하는 요 흉골 있잖아요. 여기 가슴 왜 뼈, 여기에다 여기를 눌러줘야 돼요. 심장이 요 밑에 있어요. 근데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 있는데 이 흉골 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압박을 할 때, 매 압박을 할 때마다 압박 위치가 바뀌지 말아야지 여기 눌렀다가 여기 눌렀다 하면은 이 칼돌기를 누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칼돌기를 누르지 않게 하려면 이 손꿈치, 요 손바닥 요 끝에를 손꿈치라고 그래요. 이게 바닥에 닿았을 때 손을 뗄 때 이게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돼요. 손바닥 끝은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압박 위치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분당 가슴을 압박하는 횟수는 100에서 120회예요. 그리고 가슴은 2cm가 아니라 5cm 정도 누르게 돼야 되고 압박은 누르는 거죠. 이완은 눌렀던 거를 어떻게 해요? 손을 떼야 되는 손바닥은 떨어지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게 50만큼 눌렀으면 얘도 50만큼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압박과 이완의 시간 비율은 50대 50이다라는 거죠. 80번 심정지 내상자에게 심폐소생술하는 1차적인 목적은 1. 출혈 예방, 2. 뇌손상 최소화, 3. 면역 기능 강화, 4. 신장 기능 향상, 5. 근골격 손상 회복. 뇌손상 최소화죠. 심폐소생술하는 건 뭐예요? 산소 공급해줘야 되는 거죠. 가슴을 누르는 거는 순환을 시켜주는 거예요. 순환. 입으로 불어주는 거는 산소를 넣어주고 그 산소가 몸을 돌 수 있게 가슴 압박을 해주는 거예요. 심폐라는 거는 심장과 폐, 인공호흡 같이 하는 거. 그거를 심폐소생술이고 요즘은 민간인들은 심폐소생술을 하는 게 아니라 가슴 압박 소생술이라고 해요. 가슴 압박 소생술. 그래서 그냥 가슴만 눌러주는 거예요. 인공호흡은 안 하고 가슴만 눌러주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얘기죠. 뇌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게 1차적인 목적이다라는 거죠. 네, 여기까지 80문제 풀어봤습니다.